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제질서, 서양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이 되겠죠.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래서 이 서양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적응을 하려면 국제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양의 국제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은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해보겠습니다.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도 서양의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양 국가들과 이제 국가 대 국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동아시아 국가들이 힘이 강력했다면 자기네 방식대로 관계를 맺었겠지만 서양의 세력이 훨씬 강력한 시절이기 때문에 서양 방식으로 교류를 해야 되거든. 조약을 맺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서양 국가들의 국제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유행한 책이 바로 만국공법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19세기 서구 국제법의 원리를 담은 책인데요. 옆에 이제 이걸 책으로도 지금 살 수가 있어요. 책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게 책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국제법학자인 헨리 휘튼이 쓰고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일본, 우리나라, 중국 각 나라에 번역되고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양의 국제법을 이해했고, 나중에는 그냥 국제법이라는 말을 만국공법이라는 말로 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만국공법에서 설명하는 국제질서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동아시아 지식인들도, 동아시아 국가도 이 만국공법을 읽고 서양의 국제질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텐데,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서양의 국제법에서는 주권 국가들끼리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원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공책봉 체제잖아. 그래서 중국이 가장 중심에 있고 힘이 강하고 지위가 높고 그 근처 국가들은 중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조공책봉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국공법에서는 이렇게 주권 국가라면 모두 대등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 그 전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국제 질서랑 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예전에 청나라 권룡제한테 맥카트니 사절단이 갔을 때 둘이 충돌한 이유도 뭐야? 청나라는 자기네 정통적인 방식대로 중국이 세상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려고 한 거고, 영국은 주권 국가끼리 있는 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돌을 한 거잖아. 근데 뭐 이제는 서양 국가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동아시아 국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양 중심의 국제법 체제로 가는 거죠. 만국공법의 국제법 체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만국공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서구의 국제질서라는 거는 모든 나라를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으로 서열화하고 이들 간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끼리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문명국 사이에 평등하다라는 거고, 발전이 느린 나라는 반문명국 혹은 미개국으로 무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전 근대적인 법률을 가진 국가하고는
평등한 관계를 못 맺는다. 그래서 나중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입헌을 하게 되죠. 헌법을 막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만국공법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 모두 이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국제법을 설명하는 지침서로 인식하는데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관계 실무 지침서 정도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서양 국가들은 왜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고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만국공법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대등한 조약을 맺는 게 목표여서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만국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 동아시아 내부적으로는 주권 국가 간에 평등하다는 걸 내세워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거부합니다. 조선의 기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1조를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자주국이라는 걸 굳이 얘네가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니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지. 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의 근거로 만국공법의 논리를 활용했고 또 이 만국공법을 보면 국제법 조항 중에 국외 중립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청일 전쟁이라든지 혹은 러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이 벌어질 때 이 국외 중립 조항을 국제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 조선 각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만국공법의 특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본 원리로 제시했다. 자, 국가끼리는 평등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를 서열화시켜서 문명국, 반문경국, 미개국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켜서 한편으로는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사회진화론을 볼게요. 자, 사회진화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19세기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에 이 충격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와 국제 질서에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하는데 제대로 적용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사회진화론이라는 걸 봅시다. 자, 사회진화론은 우선 약육강식의 논리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을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식민 지배는 나쁜 게 아니고 미개한 국가들을 문명화로 이끄는 선의의 정책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 세계관이 이거야.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진화론이 있어. 서양 당시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어떤 식으로 잘못 받아들였냐면 당시 서구 열강들이 미개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진화라고 봤단 말이야. 자, 이것을 국제 질서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은 문명국, 반문경국, 미개국으로 이어지는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문명국이 자기네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미개국은 약해.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에 이 자연의 법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강력한 자기네들이 미개하고 약한 다른 나라들을 잡아먹는 건 너무 자연의 섭리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네들은 진화론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네 사회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우월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은 더 강력하고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건 당연하고 그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미개한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건 오히려 나쁜 짓이 아니고
식민지로 만든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본 애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당시 세계의 정점은 백인 남성이었고요. 자, 만국공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서열화라는 것도 결국 사회진화론으로 해서 영향을 받고 합리화되는 것이지. 자, 정리하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사상이 바로 이 사회진화론입니다. 물론 다윈이 이걸 봤을 때 아주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야. 안 봐도 뻔해요. 알았을 것이고. 진화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종간의 우열이나 강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동아시아 지식인들 중 다수는 이 사회 진화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를 자신에 속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주장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진화론은 서양에서 훨씬 더 반대가 많았어.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양에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인류라는 것도 원숭이에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라고는 주장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야. 근데 뭐 동아시아에서 뭐 그렇게 기독교가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단 말이죠. 어쨌든 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계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터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존 권장을 통해서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더 급해.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약육강식인데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도 서양 국가들에 비하면 한없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자,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도쿄대 초대 총장이고 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지금 약육강식이고 아주 누가 잡아먹히고 살아남느냐 아주 생존 경쟁의 시대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자유인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빨리 국민국가를 확립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국가를 빨리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어떻게 자유인권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토 히로유키가 얘기하는 걸 보란 말이야. 읽어보면 딱 사회진화론의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백인이라는 우월한 인종의 야만스러운 미개인들과 침략 약탈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세계 전체의 진화를 촉진하는 자연선택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열등 인종들이 멸종에 이르고 우월 인종들이 전쟁으로 그 문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진화의 모습이다. 생존 경쟁이고 우월한 자가 승리한다. 그 우월한 애들은 서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서양을 배우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 인권 이런 소리 하고 있을 테니 자유민 그런 거를 지금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거 엄청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황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와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자, 청나라와 조선의 사회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부강을 당면과제로 생각했고 더 급해. 지금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자꾸 서양 국가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더 급한 거지.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에 밀려서 도태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사회진화론에 아주 그냥 과몰입해서 열강의 침략 행위조차도 문명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서양 애들이야 속이 편해. 자기네들이 침략하는 입장이니까. 일본도 어느 시점 이후에는 침략하는 입장이 됐는데 청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더 막 급하단 말이야.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래.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약하니까 멸망을 하게 됐으니까 빨리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인인 유길준이나 중국의 지식인인 량치차오 모두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 지금 세계는 경쟁하고 있다. 사회진화론에 의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우리도 빨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차오는 빨리 변법 자강 운동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선의 애국계몽 운동가들도 교육과 실업에 투자해서 빨리 애국계몽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낯설지가 않잖아. 지금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읽어보면 지금 경쟁시대로 우승열패, 약육강심만의 논리만이 통하는 시대이다. 국가 개인 불문하고 생존 경쟁을 아는 자는 살아남고 모르는 자는 패배하여 도태되고 만다. 우등한 민족국가와 열등한 민족국가 약탈 침략하여 피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치? 왜 우리가 패자가 됐느냐?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글이 낯설지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런 관점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낯설지가 않을 거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한 자가 모든 걸 가진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을까? 유럽 애들이 만든 거지. 유럽 애들이 자기네들 유리하자고 만든 건데 왜 이런 걸 받아들였냐면, 우선 당시에 유럽 너무 강했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유럽 애들 자기네들 잘났다고 해도 일본 뭐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판판이 지잖아. 아니 심지어 지금도 뭐 똥송하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유행했었잖아. 동양인이라서 해서 서양 애들이 우월하다. 지금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 하지만 요런 이유 빼고 서양이 그냥 강하니까 받아들였다. 이거 빼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회진화론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런 거야. 이전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태생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야. 국가 간의 관계도 중국이 태생적으로 우월한 조공채권 관계가 당연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제도도 출생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제도란 말이야. 근데 그나마 사회진화론이라는 건 어때요? 서양 애들이 자기네들 우월하자고 만든 거지만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동아시아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우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여줬다고 생각했냐면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태생적으로 정해지는 거야. 이건 유럽 애들이 자기네들 잘났다고 하는 건 재수 없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강해지면 역전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보다는 요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사회진화론이 매우 유행했고, 그리고 일본이 또 강성해지면서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